청소부를 모욕한 부장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내뱉은 말 한마디가 회사 전체를 뒤흔들 인사폭탄으로 되돌아올 줄은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사장이 내민 인사발령장을 본 순간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이른 새벽 도시가 아직 잠에서 깨어나기도 전에 이만수는 벌써 눈을 떴습니다. 7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만수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깔끔하게 다림질된 회색 작업복을 입고 하얀 면장갑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길, 이만수의 발걸음은 가볍고 단정했습니다.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꼿꼿한 자세와 정갈한 외모는 그가 평생 스스로를 관리해온 사람임을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이만수는 버스 기사에게 인사를 건넸지만 기사는 고개만 살짝 끄덕일 뿐이었죠. 이런 반응에 익숙한 이만수는 아무렇지 않게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 할 일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버스가 중앙로를 지나 대형 빌딩이 즐비한 사거리에 도착했을 때 이만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곳에는 25층짜리 대형 건물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건물 외벽에는 박인수 전자라는 회사명이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당직 보안요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이 아저씨 오셨네요. 이만수는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직원 카드를 태그한 후 이만수는 곧장 청소 도구함이 있는 지하 창고로 향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같은 루틴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걸레와 청소용품을 정리하고 물통에 적당한 세제를 섞어 준비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한 다음 작업용 카트를 끌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25층 건물 중에서 오늘 이만수의 담당은 20층부터 25층까지였습니다. 임원실과 주요 회의실이 있는 층이죠. 그는 가장 위층부터 청소를 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사람들이 출근하기 전에 깨끗하게 정리해 놓는 것이 그의 자부심이었습니다. 25층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만수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직 새벽 6시 30분,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만수는 이 시간이 좋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공간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일할 수 있었으니까요. 최상층에 도착한 이만수는 회장실부터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문을 열자 넓은 회장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창가에는 커다란 화분들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옛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만수는 잠시 그 사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박인수 회장과 여러 사람들이 함께 찍힌 사진이었죠. 묵묵히 바닥을 청소하고 창문을 닫고 화분 주변의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회장 책상 위의 물건들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책상 위에 떨어진 종이 부스러기를 조심스레 치웠을 뿐이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된 후 이만수는 마지막으로 회장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다음 임원실로 향했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비춰들었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할 무렵 이만수는 이미 임원층 청소를 모두 마치고 회의실 정리에 들어갔습니다. 그의 효율적인 움직임과 꼼꼼함은 3년간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노력을 알아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직원들은 이만수 옆을 지나가면서도 인사 한마디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대했죠. 이만수는 그런 무관심한 시선들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오늘도 평소와 같은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20층 대회의실에서는 오늘의 첫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만수는 회의 시작 30분 전에 미리 와서 회의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을 깨끗이 닦고 의자를 반듯하게 정렬했습니다. 창문도 한 번 더 닦아 아침 햇살이 더 잘 들어오게 했죠. 여기 물통도 새로 채워놔야겠군요. 이만수는 혼잣말을 하며 물통을 들고 정수기로 향했습니다. 한 컵씩 정성스럽게 채워 회의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난 후 이만수는 마지막으로 회의실을 둘러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공간을 보는 것은 그에게 작은 보람이었습니다. 복도로 나오려는 순간 멀리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영석 부장이 몇몇 직원들과 함께 회의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만수는 조용히 한쪽으로 비켜서서 그들이 지나가길 기다렸습니다. 오늘 실적 보고서는 준비됐나? 김영석의 목소리는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46세의 김영석은 영업부 부장으로 회사에서 가장 까다로운 상사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까칠한 독수리라는 별명으로 불렸죠. 네, 부장님. 자료 다 준비했습니다. 직원들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김영석은 이만수 옆을 지나치면서 그를 힐끗 쳐다보았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간 김영석은 자리에 앉자마자 테이블 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구석에 남아있던 종이컵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회의실을 사용한 후 남겨둔 것이었습니다. 잠깐만요. 김영석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그는 문 앞을 지나가던 이만수를 불러 세웠습니다. 이리 와보세요. 이만수는 천천히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김영석은 테이블 위에 남아있는 종이컵을 가리켰습니다. 이거 안 보이나요? 청소 제대로 한 거 맞아요? 이만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치우겠습니다. 하지만 김영석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해서 뭐 하는 거예요? 회사가 돈을 그냥 주나요? 회의실에 있던 직원들 중 몇몇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불편한 상황이었지만 아무도 나서서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몇몇은 살짝 비웃음을 지었죠.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못하면서 월급은 꼬박꼬박 받아가시네요. 나이가 많으시면 더 꼼꼼히 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김영석의 말은 점점 더 모욕적이 되어갔습니다. 이만수의 얼굴은 굳어졌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종이컵을 집어들었을 뿐이었죠.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이만수는 담담하게 말하며 쓰레기통을 들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뒤에서는 작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작게 속삭이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분 월급이 얼마나 되길래 저러고 다니실까? 아마 최저 시급 받으시나 봐요. 그래도 편하게 청소나 하고 계시니까. 이만수는 그 소리를 들었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복도를 천천히 걸어가며 쓰레기통을 비웠습니다. 72세의 노인에게 이런 모욕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3년간 이 회사에서 일하면서 그는 수많은 무시와 모욕을 참아왔습니다. 창가에 잠시 멈춰선 이만수는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고층 빌딩 사이로 보이는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문득 멀리 보이는 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자신에게 작게 속삭인 이만수는 다시 일에 복귀했습니다. 다음 청소할 장소로 향하며 그의 발걸음은 여전히 단정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었지만 이만수는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부심만으로도 오늘 하루를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이틀 후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이만수는 23층 휴게실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점심을 먹고 난 후라 테이블 위에는 음식물 찌꺼기와 종이컵, 플라스틱 용기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오늘도 참 지저분하네요. 이만수는 한숨을 내쉬며 쓰레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휴게실 한쪽에는 몇몇 직원들이 아직 남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어제 대회의실에서 김형석 부장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죠. 저기요, 청소 아저씨. 한 남자 직원이 이만수를 불렀습니다. 이만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무슨 일이신가요? 여기 커피 한 잔 더 치워주세요. 그 직원은 일부러 테이블 위에 커피를 쏟았습니다. 갈색 액체가 테이블을 타고 바닥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직원들이 키득거리며 웃었습니다. 아이고, 실수했네요. 미안합니다. 그 직원의 목소리에는 전혀 미안함이 없었습니다. 이만수는 아무 말 없이 걸레를 꺼내 커피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은 그런 이만수를 보며 소곤거렸습니다. 김 부장님 말이 맞아요. 요즘 청소부들은 정말 기본도 안 되어 있어요. 그래도 저 양반 나보다 월급 많을지도 몰라요. 노인 일자리 지원금 받으면서 여기서도 돈 받으니까. 이만수는 그 말을 들었지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흘러내린 커피를 닦는데 집중했습니다. 그의 손은 조금 떨리고 있었지만 표정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점심시간이 완전히 끝나고 직원들이 모두 자리를 떠난 후 이만수는 잠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72세의 나이에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먼 산이 보였습니다. 이만수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문득 예전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고층 빌딩에서 남의 눈치를 보며 청소부로 일하는 자신의 모습을 과거의 자신이 본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잠시 후 이만수는 다시 일어나 청소 도구를 정리했습니다. 아직 오후 업무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24층으로 올라가 복도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24층 복도를 청소하던 중 이만수는 김형석 부장과 마주쳤습니다. 김형석은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만수는 조용히 한쪽으로 비켜섰지만 김형석은 일부러 이만수의 방향으로 걸어왔습니다. 네, 회장님. 지금 보고서 들고 올라가겠습니다. 김형석은 전화를 끊고 이만수를 노려보았습니다. 여기는 왜 청소하고 있어요? 지금 18층 화장실 변기가 막혔다는데 모르고 있었어요? 이만수는 당황했습니다. 18층은 제 담당이 아닌데요. 뭐라고요? 지시 안 따르겠다는 거예요? 김형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직원들이 그들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닙니다. 제 담당 구역이 청소부가 구역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일 안 하려고 하네요. 회사에서 월급 받으면서 이게 무슨 태도예요? 이만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설명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청소 도구를 들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네, 지금 바로 가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만수는 자신의 모습을 벽면에 비친 모습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약간 구부정한 어깨, 그리고 지친 눈빛. 그 모습에서 과거의 자신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18층 화장실에 도착한 이만수는 막힌 변기를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휴지를 너무 많이 넣어 막힌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만수는 한숨을 내쉬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다시 원래 구역으로 돌아왔을 때 이만수는 자신의 청소 도구 일부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장난을 친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묵묵히 남은 도구로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그날 오후 이만수는 25층 창가에 서서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하늘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던 이만수의 눈에 문득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곧 그는 그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괜찮아. 다 지나갈 거야. 이만수는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에 복귀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노동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이 이만수라는 사람의 본질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오전 박지훈 사장은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38세의 젊은 나이에 사장 자리에 오른 박지훈은 회장의 외손자로 능력은 있지만 항상 회장 앞에서는 머리를 숙이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회의가 있으니 미리 준비해야겠네요. 박지훈은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중요한 보고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25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에서 그는 보고서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복도에 이만수가 보였습니다. 막 회장실 청소를 마치고 나오는 중이었습니다. 박지훈은 그를 힐끗 바라보았지만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지나치려 했죠. 하지만 회장실로 들어가기 직전 박지훈은 문득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이만수가 복도 끝에 있는 자신의 책상 옆에 놓인 꽃병을 정리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만수의 손길이 무언가 달랐습니다. 그는 단순히 꽃병을 닦는 것이 아니라 꽃의 위치를 조금씩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옛날부터 해온 습관처럼 꽃 한 송이 한 송이의 각도를 살피며 배치했습니다. 박지훈은 잠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만수의 손놀림은 단순한 청소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꽃을 다뤄온 사람처럼 정교하고 섬세했습니다. 저 꽃병. 박지훈은 문득 생각났습니다. 그 꽃병은 회사 설립 초기부터 있던 것으로 항상 같은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특별히 아끼는 물건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만수는 꽃병을 정리한 후 창밖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어떤 감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향수가 아닌 더 깊은 무언가였습니다. 박지훈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 청소부. 전에 어디서 본 적이 있나? 머릿속으로 기억을 더듬어 보았지만 명확하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렴풋이 누군가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장실로 들어간 박지훈은 테이블 위에 보고서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벽에 걸린 회사 초창기 사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창립 멤버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박인수 회장과 몇몇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박지훈은 문득 사진 속 한 인물에게 시선이 멈췄습니다. 그 사람은 박인수 회장 옆에 서 있었는데 얼굴 생김새가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이상하네. 박지훈은 사진 속 인물과 방금 본 청소부를 머릿속에서 비교해 보았습니다. 나이 차이가 크긴 했지만 어딘가 닮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던 박지훈은 문득 비서를 불렀습니다. 김 비서, 우리 회사 청소하시는 분들 명단 좀 가져다 주세요. 비서는 잠시 후 직원 리스트를 가져왔습니다. 박지훈은 청소 담당 직원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거기에는 이만수, 72세, 근무기간 3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만수. 이름을 중얼거리는 순간 박지훈은 무언가 기억나는 듯 했습니다. 그는 회사 창립 자료들이 보관된 서류함으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문서들을 뒤적이다 한 장의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회사 설립 당시의 주주 명단이었습니다. 그 명단에는 박인수 이름 다음으로 이만수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박지훈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다시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젊은 남자와 회사 창립 주주 명단의 이만수, 그리고 지금 청소부로 일하고 있는 노인. 이 셋이 같은 사람일 가능성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오후 회의를 마친 후 박지훈은 의도적으로 25층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이만수를 발견했습니다. 이만수는 묵묵히 바닥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박지훈은 천천히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시네요. 이만수는 고개를 들어 박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잠시 놀란 기색이 스쳤지만 곧 평온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닙니다. 사장님. 제가 할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 목소리에는 어떤 특별한 감정도 없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감정을 숨겨온 사람처럼 담담했습니다. 박지훈은 이만수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인 주름 속에서도 그는 사진 속 젊은 남자의 모습을 희미하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오래전부터 우리 회사와 관련이 있으신가요? 이만수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3년 전부터 여기서 일하는 청소부일 뿐입니다. 박지훈은 더 캐묻고 싶었지만 이만수의 단호한 태도에 더 이상 질문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박지훈의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의문이 맴돌았습니다. 청소부 이만수와 회사 창립 멤버 이만수가 정말 같은 사람이라면 그는 왜 지금 이 자리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음 날 오전 박지훈은 결심했습니다.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박인수 회장을 찾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평소 회장님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있었지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의 의견을 구했습니다. 회장 별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박지훈은 태블릿으로 회사 관련 자료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영상 편집 부서에서 준비한 회사 50주년 기념 영상 자료에 집중했습니다. 거기에는 회사 초창기부터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별장에 도착하자 박인수 회장이 정원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85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깔끔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과거보다 많이 수척해진 모습이었죠.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찾아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박지훈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는 비록 사장이지만 할아버지 앞에서는 항상 어린 손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 지훈아. 갑자기 무슨 일이냐? 박인수는 손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회사 50주년 기념 영상 자료를 정리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서요. 두 사람은 별장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창문으로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박지훈은 태블릿을 켜고 영상 자료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상에 회사 창립 멤버들이 나오는데요. 여기 할아버지 옆에 계신 분이 누구신지 궁금합니다. 화면에는 젊은 시절의 박인수와 옆에 서 있는 또 다른 남자가 보였습니다. 그 남자는 지금의 이만수와 닮아 있었습니다. 박인수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누르고 있던 감정이 표면으로 드러나는 듯 했습니다. 이분 사진 아니에요? 지금 우리 회사에서 청소부로 일하시는 이만수 씨와 닮았다고 생각해서요. 박인수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담배를 꺼내 들었습니다. 담배에 불을 붙이며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사람은 내 형이다. 박지훈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형이요? 그럼 저희 큰할아버지신가요? 박인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정확히 말하면 너의 큰할아버지지. 하지만 왜 회사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계신 거죠? 이해가 안 됩니다. 박인수는 담배 연기를 천천히 내뿜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래된 감정들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건 복잡한 이야기다. 박인수는 과거로 돌아간 듯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함께였다. 형은 기획과 디자인에 뛰어났고 나는 영업과 재무를 담당했지. 둘이서 작은 전자부품 회사를 시작했을 때는 정말 힘들었어. 하지만 형의 아이디어와 내 영업력으로 조금씩 성장해갔지. 박인수의 목소리에는 그 시절에 대한 향수가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커지면서 문제가 생겼다. 형은 기술 개발과 품질 향상에 투자하기를 원했고 나는 시장 확대와 빠른 성장을 원했지. 투자 방향의 차이로 우리는 점점 갈등하기 시작했어. 박지훈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 큰 결정의 순간이 왔다. 외국 대기업에서 투자 제안이 들어왔어. 나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싶었지만 형은 반대했다. 그는 우리가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 이 문제로 우리는 크게 다투었고 박인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담배를 깊게 빨아들였습니다. 결국 형은 자신의 지분을 정리하고 회사를 떠났다. 그때 그는 나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해보라고 말했지. 그리고 그 후로 우리는 연락이 끊겼다. 그런데 왜 다시 회사에 들어오신 거죠? 그것도 청소부로요? 박인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건 나도 정확히 모른다. 3년 전 갑자기 청소부 지원자로 나타났을 때 인사팀에서는 그가 내 형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거야. 이만수라는 이름은 흔하니까. 나중에 보안 카메라로 그를 발견했을 때 나는 너무 놀랐지. 그때 왜 그분을 다시 임원으로 모시지 않으셨어요? 그럴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들어왔어. 무언가 목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나는 그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다. 형이 무엇을 원하는지 지켜보고 싶었어. 박인수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그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형은 항상 자존심이 강했다. 내가 먼저 다가가면 또 거절할 것 같았어. 그래서 그냥 지켜보고 있었지. 박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잡한 가족사가 이제야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이만수 할아버지가 지금 회사에서 김영석 부장에게 심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모욕적인 언행도 있었다고 하고요. 박인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지? 내가 그런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네, 최근에 알게 된 사실입니다. 김 부장이 청소부라는 이유로 이만수 할아버지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박인수는 담배를 끄며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지훈아, 이 문제는 내가 직접 해결하겠다. 하지만 형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는 이유가 있을 거야. 그 마음을 존중해 주었으면 한다. 박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제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이 일은 조용히 처리하자. 내일 아침 임원회의에서 내가 직접 발표할 테니 너는 준비만 해두렴. 박지훈은 회장의 결정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별장을 나서며 그는 다시 한번 회사 창립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속에서 두 형제의 모습을 보며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 그들을 다시 화해시킬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인수 전자본사 20층 대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평소와 달리 박인수 회장이 직접 참석한다는 소식에 임원들은 일찍부터 자리에 앉아 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갑자기 왜 회의에 참석하시는 거죠? 한 임원이 옆 사람에게 소곤거렸습니다. 모두가 궁금해하는 눈치였습니다. 박인수 회장은 최근 몇 년간 건강 문제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있었기 때문에 그의 갑작스러운 참석은 분명 뭔가 중요한 일이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김영석 부장도 다른 임원들과 함께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더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자신의 부서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회장이 그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닌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김 부장님, 혹시 우리 부서 때문에 회장님이 오시는 거 아니에요? 부하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영석은 신경질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우리 부서 실적이 좀 떨어졌다고 회장님이 직접 오실 일은 없어.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정확히 9시 회의실 문이 열리고 박인수 회장이 박지훈 사장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모든 임원들이 일제히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박인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오늘 내가 직접 이 자리에 참석한 이유는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입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박인수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우리 회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아는 사람이 이 자리에 몇이나 있습니까? 박인수의 질문에 몇몇 오래된 임원들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대부분은 회사 역사의 일부만 알고 있거나 최근에 합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50년 전 이 회사는 두 형제의 꿈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전자 부품 하나로 시작해서 지금의 대기업이 되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박인수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과거에 대한 향수가 묻어났습니다. 특히 초창기 회사의 기반을 다지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의 기술력과 창의력이 없었다면 우리 회사는 지금처럼 성장하지 못했을 겁니다. 임원들은 궁금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회사 초창기 멤버에 대한 이야기가 갑자기 왜 나오는 것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박지훈 사장이 일어나 발표를 이어받았습니다. 사실 오늘 특별한 발표가 있습니다. 우리 청소 직원 중 한 분이 회사 역사상 가장 중요한 분이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김영석 부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어제 이만수에게 했던 행동들이 생각났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자리에서 몸을 뒤척였습니다. 청소부가 뭐요? 무슨 말씀이신지. 김영석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작게 울렸습니다. 박지훈은 그를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바로 그 청소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지나치면서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그분 말입니다. 박지훈은 태블릿을 조작했습니다. 곧이어 회의실 스크린에 한 장의 사진이 띄워졌습니다. 회사 창립 1주년 기념 사진이었습니다. 첫 번째 공장 앞에서 직원들이 모두 모여 찍은 사진이었죠. 사진 속 중앙에는 젊은 시절의 박인수와 또 다른 남자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이 사진에서 회장님 옆에 계신 분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들은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혹시 저분이 설마 그 청소 아저씨? 수군거림이 이어졌습니다. 박인수 회장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 회사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계신 이만수 씨는 바로 이 회사의 공동 창업자이자 제 친형입니다.
회의실에 충격의 물결이 퍼졌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특히 김영석 부장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평소에 이만수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했습니다. 이만수 상무님은 우리 회사 초창기 기술 개발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첫 번째 제품부터 대부분의 특허 기술은 그분의 아이디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박지훈은 스크린에 여러 특허 문서와 상품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이만수의 이름이 기재된 것들이었습니다. 투자 방향의 차이로 인해 이만수 상무님은 30년 전 회사를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3년 전 우리도 모르는 이유로 청소부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김영석 부장의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뒷걸음질 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시선은 여전히 스크린의 사진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만수 상무님의 존재를 새롭게 인식하고 그분에게 합당한 존경과 예우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박인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어떤 반론도 허용되지 않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회사 내에서 이러한 위계 질서와 존중의 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박인수의 시선이 김영석에게 향했습니다. 김영석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모든 임원들도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비난과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워지는 가운데 박지훈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회사는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진정한 존중과 소통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첫 번째 조치로 약간의 인사 발령이 있을 예정입니다. 김영석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스크린에 띄워진 사진은 이제 모든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이만수, 박인수 회장, 그리고 박지훈 사장의 아버지까지 함께 찍힌 창립 멤버들의 모습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회의실은 충격과 놀라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만수 상무님은 우리 회사의 기술적 기반을 다진 핵심 인물입니다. 박지훈 사장은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문서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 문서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회사 초기 제품 대부분이 이만수 상무님의 설계와 기획에 의해 탄생했습니다. 특히 트랜스폼 시리즈는 그분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에서 비롯되었죠. 임원들은 자료를 살펴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트랜스폼 시리즈는 회사의 전환점이 된 제품으로 지금까지도 회사 수익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청소부로 돌아오신 거죠?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박인수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 형이 스스로 선택한 일입니다. 아마도 자신이 떠난 후 회사가 어떻게 변했는지 직접 보고 싶었던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회장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사실은 그가 3년 동안 청소부로 일하면서도 단 한 번도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모욕적인 대우를 받으면서도 말이죠. 박지훈의 말에 모든 시선이 김영석 부장을 향했습니다. 김영석은 땀을 흘리며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 부장님, 당신은 이만수 상무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박인수 회장의 날카로운 질문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김영석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단순히 청소부라고만 생각했어요. 죄송합니다. 김영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발밑으로 땅이 꺼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몰랐다고요? 그게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이유가 됩니까? 박지훈의 목소리는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조작하여 회의실 스크린에 무언가를 띄웠습니다. 그것은 회사 보안 카메라 영상이었습니다. 이것은 지난주 20층 회의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영상에는 김영석이 종이컵 하나를 가지고 이만수에게 호통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영석의 모욕적인 말과 태도가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23층 휴게실에서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영상에서는 몇몇 직원들이 일부러 커피를 쏟고 이만수를 놀리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김영석이 그런 행동을 묵인하거나 심지어 부추기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임원들의 표정에는 충격과 실망 그리고 부끄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김영석 부장은 몸을 둘 바를 모르며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다리는 후들거리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회사의 공동 창업자이자 회장님의 형님을 이렇게 대했다니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한 임원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른 임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항상 이만수 씨가 뭔가 특별하다고 느꼈습니다. 청소를 하시는 모습이 단순한 청소부와는 달랐어요. 또 다른 임원의 말에 여러 사람들이 동의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평소 이만수의 행동들을 다시 떠올리며 그 속에 숨겨진 의미를 찾고 있었습니다. 청소를 하실 때도 항상 정확하고 체계적이셨죠. 그리고 가끔 제품들을 보실 때 전문가 같은 눈빛이 있었어요. 맞아요. 저도 한 번은 이만수 씨가 회의실에서 우리 신제품 모형을 살펴보시는 걸 봤어요. 그때 그분의 눈빛이 정말 날카로웠거든요. 임원들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동안 김영석 부장은 점점 더 위축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배워야겠군요. 박인수 회장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시선이 다시 김영석에게 향했습니다. 김영석 부장, 앞으로 나오세요. 김영석은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지난 3년간 이만수 상무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박인수의 목소리는 무겁고 엄중했습니다. 김영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사람을 대하는 기본적인 예의조차 지키지 못한 당신에게 이제 중요한 부서를 맡길 수는 없겠군요. 김영석의 눈에 공포가 번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직위가 위태롭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이만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청소부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L72세의 노인이지만 그의 걸음걸이에는 어떤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모든 임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존경과 부끄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만수는 조용히 회의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잠시 김영석에게 머물렀습니다. 김영석은 그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이만수는 아무 말 없이 박인수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형제의 눈빛 속에는 오랜 세월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형, 돌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인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만수는 잠시 동생을 바라보다가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 작은 제스처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회의실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만수와 박인수, 두 형제가 수십 년 만에 서로를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임원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지훈 사장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 한 장을 들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잠시 주변을 둘러본 후 단호한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회장님 명의로 특별 인사 발령이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박지훈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특히 김영석 부장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김영석 부장. 박지훈이 김영석의 이름을 부르자 김영석은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네, 사장님. 김영석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박지훈은 서류를 꺼내 김영석에게 건넸습니다. 김영석 부장, 오늘부로 회장님 명의로 발령입니다. 물류창고 외곽관리로 전보 조치됩니다. 회의실에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 낮은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물류창고 외곽관리는 회사 내에서 가장 기피하는 부서 중 하나였습니다. 회사 외곽에 위치한 창고에서 물품 입출고와 환경관리를 담당하는 자리였습니다. 물류창고요? 하지만 저는 김영석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박인수 회장의 차가운 시선에 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것은 회장님의 직접적인 지시입니다. 더 이상의 이의 제기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박지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김영석은 손에 든 서류를 내려다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석은 고개를 숙인 채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주변 임원들은 그를 동정하는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작게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김영석의 비인간적인 태도에 시달렸던 직원들에게는 일종의 해방감을 주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지훈은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와 함께 이만수 상무님을 기술고문으로 모시는 것에 대한 회장님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이만수에게로 향했습니다. 이만수는 여전히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만수 상무님께서는 이 제안을 사양하셨습니다. 임원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모두가 의아한 표정으로 이만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만수 상무님은 현재의 위치에서 계속 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모든 직원들이 이만수 상무님의 진정한 정체를 알고 그에 맞는 존중과 예우를 갖추기를 바라셨습니다. 이만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선택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지만 동시에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또한 회장님은 이만수 상무님의 경험과 지혜를 회사 발전에 활용하기 위해 주요 프로젝트에 자문을 구하는 형태로 협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박인수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천천히 이만수에게 다가갔습니다. 두 형제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쌓인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형, 정말 미안합니다. 박인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평소의 위험 있는 모습은 사라지고 그저 동생으로서의 모습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만수는 잠시 동생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박인수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랜 갈등과 오해가 이 작은 제스처로 풀리는 듯 했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임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두 형제의 화해를 축하하는 동시에 새로운 회사 문화의 시작을 알리는 박수였습니다. 이만수는 모든 임원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영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영석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만수는 천천히 김영석에게 다가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이만수가 어떤 말을 할지 모두가 궁금해했습니다. 이만수는 김영석 앞에 서서 잠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의지입니다. 김영석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이만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부끄러움과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상무님. 이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여전히 단정했고 자세는 꼿꼿했습니다. 마치 지난 3년간 그가 보여주었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고 이만수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영향력은 여전히 그 공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오늘 일어난 일이 단순한 인사 발령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가치와 존중에 대한 교훈이었습니다. 외모나 직위가 아닌 사람 자체를 볼 줄 아는 안목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순간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김영석은 물류창고 발령장을 들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그의 앞에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된 업무와 낮은 지위, 하지만 그것은 어쩌면 그에게 필요한 교훈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몇 주 후 사무실에는 새로운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만수의 정체가 밝혀진 후 직원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만수를 마주칠 때마다 존경의 눈빛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무님. 복도에서 마주친 직원들이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만수는 여전히 청소부 복장을 하고 있었지만 그의 걸음걸이에는 어떤 자신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미소로 답하며 계속해서 자신의 일을 이어갔습니다. 20층 서류실에서 이만수는 서류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문서들을 분류하고 정돈하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평소와 같이 능숙했지만 무언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히 청소부로서가 아니라 회사의 역사를 정리하는 사람으로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만수 상무님. 문이 열리고 박지훈 사장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커피 2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잠시 시간 괜찮으신가요? 이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들어오세요. 박지훈은 커피 한 잔을 이만수에게 건넸습니다. 두 사람은 창가 쪽으로 마련된 작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전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불편한 점은 없으신지요? 박지훈이 물었습니다. 이만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히려 더 편해졌어요. 이제는 모두가 내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숨길 필요가 없어졌으니까요. 그럼 처음부터 정체를 밝히셨으면 어땠을까요? 이런 오해도 없었을 텐데요. 이만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이 회사에 돌아온 이유는 단순했어요. 내가 떠난 후 회사가 어떻게 변했는지 보고 싶었죠. 그리고 나의 동생이 어떤 회사를 만들었는지도 알고 싶었고요. 이만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 내가 처음부터 정체를 밝혔다면 모든 사람들은 나를 공동창업자라는 타이틀로만 바라봤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대우받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박지훈은 이만수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지혜와 경험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실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해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청소부라는 겉모습만 보고 내면을 보려 하지 않죠. 이만수는 잠시 커피를 마시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인간의 한계이자 현실입니다. 중요한 건 그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변화시키느냐는 거죠. 박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다시 함께 하시죠. 저희가 배울 게 너무 많습니다. 이만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배운다는 마음, 그거 하나면 돼. 나도 그거 놓쳐서 여길 떠났지. 그의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성공한 회사보다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려는 의지였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기술 고문직을 수락하겠습니다. 다만 청소도 계속할 겁니다. 이제는 두 가지 일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박지훈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상무님. 회장님도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편 회사에서 40km 떨어진 물류창고에서는 김형석이 작업복을 입고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때 부장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지시를 내리던 그는 이제 창고 뒷마당에서 쓰레기 봉투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김 과장님, 이쪽 박스들도 정리해 주세요. 창고 관리자의 지시에 김형석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직위는 이제 부장에서 과장으로 강등되었고 업무 내용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땀을 흘리며 무거운 박스를 옮기던 김형석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푸른 하늘과 흰 구름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자신의 과오를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이 경험이 자신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김형석은 다시 일에 집중했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습니다. 과거의 오만함을 버리고 겸손하게 사람을 대하는 법을 배우는 시작이었습니다. 회사 본사에서는 이만수와 박인수 형제가 오랜만에 함께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두 형제의 얼굴에는 오랜 갈등을 해소한 후의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형, 정말 미안했어요. 박인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지난 일은 잊자. 우리에게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두 형제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다시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사 전체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은 이만수의 이야기에서 큰 교훈을 얻었고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내면을 보려는 노력, 직위가 아닌 인격을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만수는 여전히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 청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손에는 걸레와 함께 회사의 미래를 설계하는 도면도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두 가지 역할 모두를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회사 전체에 하나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오래되었지만 결코 잊혀서는 안 될 교훈을 담은 전설이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 새벽녘 강서구의 버스 정류장은 서울의 일상처럼 분주합니다. 출근길 사람들의 바쁜 발걸음과 딱딱한 구두 소리가 아스팔트를 두드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버스 엔진 소리가 시작되는 하루의 신호를 알리죠. 이른 아침의 차가운 공기는 여든을 앞둔 김정옥 할머니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거친 바람에 주름진 얼굴을 찡그리며 정옥은 무거운 장바구니를 한 손으로 끌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허리가 말을 안 듣네. 정옥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버스 정류장 의자에 앉았습니다. 허름한 외투와 낡은 장바구니는 그녀의 고단한 삶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듯했죠. 주변에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젊은이들과 서류 가방을 든 직장인들이 각자의 세계에 빠져 있었습니다. 누구도 노인 한 명에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갑자기 정옥의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느낌, 숨이 가빠오는 느낌이 들었죠. 그녀는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입에서는 신음소리가 새어나왔고 몸이 앞으로 기울더니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정옥의 몸이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닿는 순간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저 쳐다볼 뿐이었죠. 저기, 누가 좀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요? 한 대학생으로 보이는 여성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요즘은 괜히 도와줬다간 큰일 나요. 이상한 누명 씌워서 돈 뜯어내는 수법도 있다던데. 옆에 있던 중년 남성이 대답했습니다. 구급차 불러야 하지 않을까요? 누군가 부르겠죠. 나는 지금 회의에 늦었어. 대화는 그렇게 끝났고 사람들은 도착한 버스에 올라타며 현장을 떠났습니다. 쓰러진 노인을 뒤로 한 채 말이죠. 무관심의 벽은 생각보다 두꺼웠습니다. 택배 기사도 학생들도 회사원들도 모두 자신의 일상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때 편의점 유니폼을 입은 한 청년이 멀리서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준이었죠. 27살의 그는 새벽 알바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쓰러진 노인을 발견한 순간 그는 주저없이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서준은 정옥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흔들었습니다. 반응이 없자 즉시 손목을 짚어 맥박을 확인했죠. 다행히 맥박은 뛰고 있어. 서준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구경만 할 뿐 누구도 돕지 않았어요. 그는 재빨리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네, 강서구 화곡동 버스 정류장이요. 할머니께서 쓰러지셨는데 의식이 없으십니다. 네, 기다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서준은 정옥의 가방을 살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연락할 가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가방 안에서 오래된 핸드폰을 발견한 그는 연락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뭐 하는 거예요? 지나가던 한 여성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가족에게 연락하려고요. 응급 상황이잖아요. 서준이 대답했습니다. 에이, 요즘은 정의감 가지고 살기 힘들지. 여성은 혀를 차며 지나갔습니다. 서준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정옥이 깨어나길 바라는 마음과 함께 이렇게 무관심한 세상에서 자신의 행동이 옳은 것인지 의문이 들기도 했죠. 하지만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서준은 근처 편의점으로 달려가 물을 한 병 사왔습니다. 정옥의 입술이 말라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조심스럽게 물수건으로 정옥의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고급스러운 검은색 벤츠 한 대가 급하게 정차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검은색 벤츠에서 내린 사람은 40대 중반의 남성이었습니다. 정장 차림에 고급 시계를 찬 그는 자신감 넘치는 걸음으로 다가왔죠. 윤태우, 정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쓰러진 어머니를 발견하고 달려왔지만 그의 눈빛은 진심 어린 걱정보다는 당혹감이 더 컸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태우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곧 정옥의 가방을 만지고 있는 서준에게로 향했죠.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의심과 분노가 섞인 눈빛으로 서준을 노려보았어요. 너 뭐야? 지금 우리 어머니 가방을 훔친 거야? 태우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서준은 당황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냥 도와드리려고. 가방을 뒤지는 게 도와주는 거야? 태우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쓰러진 노인의 가방을 훔치려 했습니다. 태우의 외침에 주변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구경꾼들의 시선이 서준을 향했죠. 의심의 시선들이었습니다. 어쩐지 너무 착한 척하더라니.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수법이 교묘해졌다더니 쓰러진 사람 가장에서 물건 훔치고. 서준은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당혹스러웠습니다. 그의 마음은 급격히 무너져 내렸죠. 선의로 한 행동이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그를 아프게 했습니다. 정말 그런 게 아닙니다. 할머니께서 쓰러지셔서 가족에게 연락하려고. 서준이 필사적으로 해명했습니다. 말장난하지 마. 요즘 수법 다 알아. 태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전화했죠. 네, 지금 강서구 화곡동 버스 정류장입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소매치기가 있어요. 네, 현행범입니다. 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을 상상도 못했죠. 그는 단지 쓰러진 노인을 도와주려 했을 뿐인데 이제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학생증을 꺼내 보였습니다. 저는 대학생입니다. 편의점에서 알바하고 있고요. 정말 도와드리려고 한 것뿐이에요. 하지만 태우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가운 눈빛으로 서준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런 말은 경찰에게 해. 내가 직접 봤어. 어머니 가방을 뒤지는 걸.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시선은 서준을 의심하고 있었죠. 아니라고, 정말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서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져만 갔습니다. 곧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찰차 한 대가 정류장 앞에 멈췄고 2명의 경찰관이 내렸습니다. 첫 번째 경찰은 정옥의 상태를 확인했고 2번째 경찰은 서준에게 다가왔죠.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서준이 입을 열기도 전에 태우가 먼저 나섰습니다. 이 사람이 쓰러진 제 어머니의 가방을 뒤지고 있었어요. 제가 전화를 받고 와보니까 이렇게. 아닙니다. 서준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새벽 알바를 마치고 집에 가던 중이었어요. 할머니께서 쓰러지신 걸 보고 달려와서 구급차도 불렀고 가족에게 연락하려고 가방을 확인한 것뿐입니다. 경찰관은 2 사람의 말을 번갈아 들으며 표정을 찌푸렸습니다. 복잡한 상황이었죠. 한편으로는 정옥의 상태가 걱정되는 상황에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범죄 혐의가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구급차는 언제 오나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그 순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응급구조대가 빠르게 현장에 도착했고
정옥을 들것에 실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신속하게 상태를 체크하고 산소 마스크를 씌웠죠. 혈압이 많이 났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이송해야 해요. 구급대원이 말했습니다.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제 어머니예요. 태우가 나섰습니다. 경찰관은 서준을 향해 말했습니다. 당신도 같이 가야겠습니다. 상황을 명확히 해야 하니까요. 서준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억울했지만 진실은 결국 밝혀질 거라고 믿었죠. 구급차 뒤로 경찰차가 따라붙었고 서준은 경찰관과 함께 타게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서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단지 선의로 한 행동이 이렇게까지 오해받는 현실이 서글펐죠. 하지만 그는 왠지 모르게 그 할머니가 걱정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편의점에서 마주치던 그 익숙한 얼굴, 항상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던 그 할머니였으니까요. 병원 응급실은 분주했습니다. 의료진들이 빠르게 움직이며 정옥을 응급처치실로 옮겼습니다. 태우는 의사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따라갔고 서준은 주변 상황을 주시하며 경찰관과 함께 대기실에 앉았죠. 학생이라고 했지?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네,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이에요. 취업 준비하면서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서준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할머니를 알아? 서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의 기억이 떠올랐죠. 비가 내리던 어느 날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 계시던 정옥 할머니에게 우산을 씌워드렸던 일. 그리고 매일 아침 밥은 드셨어요? 하고 묻던 자신의 모습. 네, 압니다. 제가 일하는 편의점 근처에 사시는 분이에요. 매일 아침 인사 나누는 사이였죠.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도와준 거구나. 당연하죠. 누구든 그렇게 했을 겁니다. 서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응급실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의료진들이 긴급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죠. 서준과 경찰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응급실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태우가 창백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검사 중입니다. 태우가 말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걱정보다는 당혹감이 더 컸죠. 그 순간 한 여성이 급하게 병원 로비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고급스러운 옷차림과 화려한 액세서리를 한 40 초반의 여성이었죠. 박미라, 태우의 아내였습니다. 여보, 어머니 어떠세요? 미라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검사 중이야. 아직 정확한 건 모르겠어. 태우가 대답했습니다. 미라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서준과 경찰관을 발견했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예요? 그녀가 서준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가방을 뒤지던 놈이야. 경찰이 조사 중이야. 태우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미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그럼 어머니 통장도 확인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 노인 대상 범죄 많다던데. 서준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의 선의가 이렇게 왜곡되고 있었죠. 하지만 그는 침착하게 자신의 감정을 다스렸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 믿었으니까요.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가 나왔고 태우와 미라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 증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되어 위험한 상황은 넘겼지만 면밀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태우와 미라는 의사의 설명을 들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묘한 긴장감이 있었죠. 지금 면회 가능하신가요? 태우가 물었습니다. 네, 잠시 의식을 되찾으셨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말씀 나누지는 마세요.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태우와 미라는 서둘러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경찰관은 서준에게 말했습니다. 잠시 기다려보자. 할머니께서 깨어나시면 상황이 명확해질 거야.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마음 한 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정옥이 무사하다는 소식에 안도했죠. 그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정옥이 빨리 회복되기를, 그리고 이 오해가 풀리기를. 응급실에서는 태우와 미라가 정옥의 침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정옥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 있었지만 눈은 열려 있었죠. 그녀의 눈빛은 나약하면서도 또렷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태우가 물었습니다. 정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죠.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복잡한 감정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아이. 정옥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어디 있니? 어떤 아이요, 어머니? 미라가 물었습니다. 나를 도와준 아이. 편의점 아이. 정옥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확실했습니다. 태우와 미라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어머니, 그 아이가 어머니 가방을 뒤지고 있었어요. 제가 봤어요. 태우가 말했습니다. 정옥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그 아이. 나 살려줬어.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태우의 얼굴이 굳어졌고 미라는 입술을 깨물었죠. 정옥의 말은 그들의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해의 시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응급실 밖 대기실에서 서준은 여전히 경찰관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은 불안했지만 그는 묵묵히 상황이 해결되기를 기다렸죠. 그때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그의 뒤로 태우와 미라가 따라 나왔죠. 그들의 표정이 묘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경찰관님,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의사가 경찰관을 부르며 말했습니다. 경찰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의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들은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었죠. 태우와 미라는 멀찍이 서서 불안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서준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잠시 후 경찰관이 서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져 있었죠. 김정옥 할머니께서 깨어나셨어.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할머니께서 내가 도와주었다고 하셨어. 서준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번졌습니다. 정말요? 다행이네요. 경찰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상황이 완전히 정리된 건 아니야. 좀 더 조사가 필요해. 태우가 경찰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정신이 혼미하신 상태입니다. 의사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김정옥님은 상황을 꽤 명확하게 인지하고 계셨어요. 태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죠. 미라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가 어머니를 책임질 거예요. 그때였습니다. 응급실에서 간호사가 급하게 나왔습니다. 김정옥님께서 청년분을 찾으십니다. 지금 면회를 원하세요. 모두의 시선이 서준에게 향했습니다.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였고 서준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태우와 미라는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죠. 서준이 응급실로 들어가자 정옥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피곤해 보였지만 서준을 발견하자 밝아졌죠. 서준은 조심스럽게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서준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정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힘겹게 마스크를 내리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 내 목숨 구했어. 간호사가 서둘러 다가와 마스크를 다시 올려주었습니다. 너무 말씀하지 마세요. 안정이 필요하십니다. 정옥은 간호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 착한 아이야. 매일 아침 나한테 밥 먹었냐고 물어봐주는. 서준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정옥이 자신을 기억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 깊은 곳을 울렸죠. 그는 정옥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할머니. 이제 괜찮을 거예요. 그 순간 태우와 미라가 응급실로 들어왔습니다. 의사와 경찰관도 뒤따라 들어왔죠. 정옥은 아들을 보자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넌 왜 왔니? 정옥이 태우를 향해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했죠. 태우는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어머니, 당연히 와야죠. 어머니께서 쓰러지셨다는데. 정옥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코인 날리고 4명의 뺐을 때는 연락 없더니.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경찰관과 의사는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서준은 어색한 상황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는 듯 서 있었습니다. 미라가 급하게 나섰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여보, 그만해요. 사람들 다 보잖아요. 미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들어 서준을 가리켰죠. 이 아이는 나를 사람으로 대해준 유일한 사람이야. 매일 아침, 추운 날에도, 비 오는 날에도 나한테 인사해주고 밥 챙겨 먹었는지 물어봐준 아이. 서준은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정옥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가슴에 와닿았죠. 사실 그는 그저 평범한 인사를 건넸을 뿐인데 정옥에게는 그것이 큰 위로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경찰관이 태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전 상황에 대해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준 씨는 할머니를 돕기 위해 가방을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태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말을 잇지 못했죠. 미라가 다시 나섰습니다. 어쨌든 이제 가족이 왔으니 저희가 어머니를 돌볼게요. 이 청년분은 이제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의사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김정옥님의 상태가 완전히 안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병원 시스템을 확인해 보니 보호자 지정이 되어 있지 않으시더군요. 태우가 놀란 눈으로 의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아들입니다. 법적으로 보호자 지정이 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환자분께서 직접 결정하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정옥은 가냘픈 손으로 서준의 팔을 잡았습니다. 이 아이, 내가 믿어. 그 말에 태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어머니, 무슨 소리예요? 저희가 가족이잖아요. 정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 3년 동안 얼굴 한 번 안 비친 게 가족이니? 미라가 태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어머니가 지금 정신이 없으신 거예요. 하지만 정옥의 목소리는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내 통장 다 뺏어가고 집문서 다 뺏어간 게 누구야? 코인한다고 내 전 재산 날린 게 누구냐고. 태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죠. 경찰관이 상황을 주시하며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지금 상황이 복잡한 것 같습니다. 일단 환자분의 상태가 우선이니 의료진의 지시에 따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서준은
정옥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는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할머니 몸 먼저 챙기세요. 하지만 정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지마. 그녀의 눈에는 걱정과 두려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무거운 침묵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서준은 벽에 기대어 서 있었고 태우와 미라는 멀찍이 떨어져 속삭이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경찰관은 병원 관계자와 무언가 상의 중이었습니다. 시간은 천천히 흘러갔고 긴장감은 점점 고조되었습니다. 서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제 오해는 풀렸지만 정옥과 그녀의 가족 간에 무언가 깊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는 이 상황에 깊이 관여하고 싶지 않았지만 정옥이 자신을 의지하는 모습에 그냥 돌아설 수도 없었습니다. 경찰관이 서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가도 괜찮아. 오해는 풀렸으니까.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괜찮으실까요? 의료진이 잘 돌봐주실 거야. 그리고 경찰관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가족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내가 더 이상 관여하면 복잡해질 수 있어. 서준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정옥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싶었지만 지금은 그녀가 휴식을 취하고 있을 시간이었죠. 그는 천천히 병원을 나서려 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뒤돌아보니 병원 관계자였습니다. 서준 씨, 김정옥 할머니께서 당신을 찾으십니다. 지금 면회 가능하시다고 하셨어요. 서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정옥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죠. 그는 다시 병실로 향했습니다. 태우와 미라는 여전히 복도에서 대화 중이었고 그들의 표정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정옥은 이전보다 조금 나아 보였습니다. 산소 마스크는 여전히 착용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 또렷했죠. 그녀는 서준을 보자 미소 지었습니다. 와줘서 고마워, 아가. 정옥이 말했습니다. 서준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좀 어떠세요? 괜찮아, 이 정도는. 내가 평생 시장통에서 장사하며 살았는데 이 정도쯤이야. 정옥의 목소리에는 강인함이 묻어났습니다. 서준은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저는 걱정했어요. 정옥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 아들 봤지? 평생 고생해서 키웠는데 이제는 내 얼굴도 보기 싫어하는 아들이야. 서준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는 그저 정옥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죠. 사람이 늙으면 쓸모가 없어져. 아들도 며느리도 다 등을 돌려. 정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그렇게 찾아오더니 이제 내 통장에 돈 없으니 연락도 안 해. 서준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는 정옥의 슬픔을 함께 느끼고 있었죠. 할머니. 하지만 내가 있었지. 정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 짧은 인사가 내 하루를 살게 했어. 서준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게 이토록 큰 의미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처 몰랐죠. 할머니, 저는 그냥. 아니, 그냥이 아니야. 정옥이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이 세상에 그냥은 없어. 모든 선택에는 의미가 있지. 그때 의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김정옥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지만 며칠 입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물었죠. 선생님, 저 아들이랑은 말하기 싫어요. 이 아이가 내 보호자였으면 좋겠어요. 의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건
법적으로 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정신 멀쩡해요. 내 의사 결정할 수 있어요. 정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의사는 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준은 당황한 표정이었죠. 그는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그냥 학생이에요. 보호자 역할을 하기에는. 정옥은 서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 믿어주는 사람이 필요해, 아가. 서준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정옥의 마음을 이해했지만 이런 중대한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죠. 그때 복도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아들이라고. 태우의 목소리였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태우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로 미라와 병원 관계자가 따라 들어왔죠. 태우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보호자를 바꾸신다고요? 태우가 소리쳤습니다. 정옥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내 아들이라면 왜 3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니? 왜 내 재산 다 빼앗아갔니? 태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서준에게 시선을 고정했죠. 너, 내가 어머니를 이렇게 만든 거지. 뭐라고 속삭인 거야? 서준은 당황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거짓말 마. 어머니가 원래 저러셨어? 태우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그때 병원 경비원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여기서 소란을 피우시면 안 됩니다. 태우는 억지로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깊게 한숨을 내쉬고 정옥에게 다가갔죠. 어머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때 상황이. 하지만 정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내가 내 통장에서 돈 빼간 것도, 집 문서 가져간 것도 다 알아.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려고? 미라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니, 그건 다 오해예요. 저희가 어머니 재산을 지키려고 한 거였어요. 정옥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지키다가 다 날아간 거니? 코인이 뭔지도 모르는 내 명의로 투자해서 다 날려버린 거니?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서준은 이 상황이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정옥이 그의 손을 꼭 잡고 놓아주지 않았죠. 가지마, 아가. 내가 있어야 내가 편해. 정옥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병원의 하루는 분주하게 지나갔습니다. 정옥의 상태는 점차 안정되어 갔고 서준은 여전히 그녀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태우와 미라는 병원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눈 후 잠시 자리를 비웠죠. 그들의 표정은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서준은 창가에 서서 바깥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죠. 이렇게까지 깊이 관여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정옥의 간절한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지금 자신이 유일한 의지처였으니까요. 생각이 많구나. 정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준은 돌아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으세요, 할머니? 내가 너한테 너무 큰 부담을 준 것 같아. 정옥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의지할 사람이 없어. 서준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도와드릴게요. 정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평생 장사하며 모은 돈이었어. 아들 공부시키고 결혼시키고 사업 실패할 때마다 도와주느라 내 몸 다 갈아 넣었지. 서준은 묵묵히 들었습니다. 정옥의 인생 이야기는 그의 가슴을 아프게 했죠. 마지막 남은 재산마저 다 잃고 나니 아들도 며느리도 연락 끊었어. 내가 더 이상 쓸모 없어진 거지. 서준은
정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사람의 가치는 돈이나 재산으로 매길 수 없어요. 정옥은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구나.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나는 알아.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검사 결과가 더 나왔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상태는 아니지만 적어도 일주일은 입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의사는 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보호자 문제는 환자분께서 직접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서준은 놀랐습니다. 그는 이런 결정이 내려질 줄 몰랐죠. 하지만 저는 정옥이 서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부탁할게, 아가. 잠시만 내 보호자가 되어줘. 내가 회복되면 다 풀어줄게. 서준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취업 준비 중이었고 편의점 알바도 해야 했죠. 하지만 정옥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의사는 서류를 건네주었습니다. 여기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서준이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병실 문이 열리고 태우와 미라가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서류를 서명하는 서준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태우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러실 겁니까? 정옥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선택이다. 더 이상 너희에게 속지 않을 거야. 미라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를 속인 적 없어요. 그건 다 오해라고요. 오해? 정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건, 내 집문서가 내 남편 명의로 바뀐 건, 그것도 오해니? 태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죠. 미라는 눈물을 글썽이며 태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가요. 어머니가 지금 정신이 없으신 거예요. 태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후회가 뒤섞여 있었죠. 어머니, 나중에 후회하실 겁니다. 이 모르는 남자를 믿다니. 정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적어도 이 아이는 나를 사람으로 대해줬어.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처럼. 태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서준을 노려보고는 미라의 손을 잡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죠. 의사는 어색한 표정으로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모든 절차는 완료되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간호사실로 문의해 주세요. 의사가 나간 후 병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서준은 창가로 다시 걸어갔습니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죠. 자신이 한 선택이 옳은 것인지,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걱정되었습니다. 후회하니? 정옥이 물었습니다. 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할머니. 그냥 생각이 많아서요. 정옥은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서준은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정옥은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죠. 내가 사실 회사 하나 가지고 있어. 서준은 놀랐습니다. 회사요? 응, 작은 무역회사야. 내가 젊었을 때부터 운영해온 회사지. 아들한테는 말 안 했어. 그 아이가 알면 또 빼앗아 갈까봐. 서준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상황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었죠. 그 회사에 자네 자리 하나 비워놨네. 정옥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랑 같이 일해보지 않겠나? 서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정옥의 제안은 너무나 갑작스러웠고 그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이었죠. 취업을 준비하던 그에게
이런 기회가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할머니, 저는 아직 경험도 없고 준비가 안 되었는데요. 서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옥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경험은 해보면서 쌓는 거야. 내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지. 서준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석양이 병실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제안을 받아들여도 괜찮을까? 자신에게 이런 기회가 찾아온 것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서준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서두를 필요 없어. 내가 회복되는 동안 천천히 생각해봐. 대화를 나누는 동안 간호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식사 시간입니다. 그리고 면회 시간도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서준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벌써 저녁 8시였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내일 다시 올게요. 정옥은 아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아가. 오늘 정말 고마웠어. 서준은 정옥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제가 더 감사해요, 할머니. 푹 쉬세요. 병원을 나서는 서준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났고 그의 인생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죠. 그는 집으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도시의 밤 풍경이 흘러갔습니다. 서준은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새겼습니다. 아침에 쓰러진 할머니를 도와준 단순한 행동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죠. 그는 정옥의 제안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기로 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서준은 지친 몸을 소파에 던졌습니다. 오늘 하루는 마치 영화 한 편을 보는 것 같았죠. 그는 휴대폰을 꺼내 편의점 매니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출근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이죠. 이게 다 뭐 하는 짓인가? 서준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서준은 의아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준 씨죠? 낯선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정옥 상사 대표 김민수라고 합니다. 정옥 어머님께서 연락처를 주셔서 전화드렸습니다. 서준은 놀랐습니다. 정옥이 정말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니요. 네, 맞습니다. 어머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시간 되시면 회사로 한번 와주시겠어요? 어머님 뜻이 있으신 것 같아서요. 서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황은 시작되었고 그는 끝까지 가보기로 마음먹었죠. 네, 가겠습니다. 주소 좀 알려주시겠어요? 전화를 끊은 후 서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이 순간부터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준은 정옥이 알려준 회사 주소로 향했습니다. 강서구의 조용한 사무실 건물이었죠. 정옥 상사라는 간판이 건물 입구에 걸려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작지 않은 규모였죠. 서준이 사무실 문을 열자 10여 명의 직원들이 각자 자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꽤 인상적이었죠. 접수대에 앉아있던 여성이 서준을 발견하고 미소 지었습니다. 서준 씨 맞으세요? 대표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서준은 안내에 따라 안쪽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대표실 문을 열자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맞이했습니다. 서준 씨, 반갑습니다. 저는 김민수입니다. 민수는 따뜻한 미소와 함께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준은 긴장된 마음으로 악수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앉으세요. 민수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어제 정옥 어머님께 전화 받았습니다.
많이 놀랐어요. 서준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민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옥 어머님은 제게 은인과 같은 분이십니다. 30년 전 제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 저를 믿고 기회를 주신 분이죠. 서준은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정옥에 대해 더 알고 싶었죠. 어머님께서는 항상 사람을 보는 눈이 정확하셨어요. 그리고 어제 저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셨습니다. 바로 서준 씨에게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요. 서준은 당황했습니다. 저는 아직 경험도 없고,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험은 일하면서 쌓는 겁니다. 어머님께서는 서준 씨의 인품을 높게 평가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어머님의 판단을 믿습니다. 서준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지만 동시에 그의 가슴 한편에서는 기회를 잡고 싶은 욕구가 자라나고 있었죠. 정옥 상사는 무역회사입니다. 주로 동남아시아 지역과 거래하고 있죠. 서준 씨가 해외 영업부에서 일하면 어떨까 합니다. 언어 능력과 소통 능력이 중요한 자리죠. 서준은 놀랐습니다. 저에 대해 어떻게 아셨죠? 민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준 씨가 영어를 잘한다고요. 서준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정옥이 어떻게 그런 정보를 알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일단 인턴으로 시작하는 건 어떨까요? 3개월 동안 회사 업무를 배우고 적성에 맞는지 확인해 보는 거죠. 서준은 이 제안을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취업 준비는 계속 해오던 것이었고 이런 기회가 생각지도 못하게 찾아왔죠. 그리고 정옥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준이 대답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주부터 출근하는 건 어떨까요? 그 전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 주세요. 회사를 나온 서준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정옥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싶었죠. 병실에 도착하자 정옥은 창가에 앉아 바깥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상태는 어제보다 훨씬 나아 보였습니다. 할머니, 서준이 반갑게 불렀습니다. 정옥은 서준을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왔구나, 아가. 방금 정옥 상사에 다녀왔어요. 김민수 대표님을 만났습니다. 서준이 말했습니다. 정옥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니? 서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출근하기로 했어요. 정옥은 기쁨에 찬 표정으로 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그럼 우리 이제 같이 일하는 거네. 네, 할머니. 제가 열심히 배워볼게요. 정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평생 키워온 회사야.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일해왔지. 내가 그곳에서 잘 적응했으면 좋겠구나. 서준은 정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이런 기회를 얻게 되어 정말 감사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들어왔죠.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검사 결과가 더 좋아졌어요. 앞으로 사흘만 더 지켜보면 퇴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옥과 서준은 기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지나 이제 새로운 시작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석 달 후 강서구의 아침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서준에게는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죠. 그는 깔끔한 셔츠 차림으로 정옥 상사로 향했습니다. 이제 인턴 기간이 끝나고 정식 사원으로 첫 출근하는 날이었습니다. 회사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반갑게 그를 맞이했습니다. 석 달 동안 서준은 빠르게 회사에 적응했고 동료들의 신뢰를 얻었죠.
그의 성실함과 배움에 대한 열정은 모두에게 인정받았습니다. 축하해요, 서준 씨. 회사 동료 지은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 직원이네요. 서준은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작은 선물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카드가 함께 있었죠. 새로운 시작을 축하합니다. 마이너스 정옥 드림. 서준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정옥은 퇴원 후 건강을 회복했고 이제는 일주일에 2번 정도 회사에 와서 업무를 확인했죠. 그녀는 서준의 성장을 지켜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오전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수 대표가 모든 직원들 앞에서 서준을 소개했죠. 오늘부터 서준 씨가 정식 직원으로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동안 인턴으로 보여준 열정과 성실함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박수 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준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서준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으로 메시지가 왔습니다. 정옥이었죠. 오늘 점심 같이 먹자.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서준은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러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서준은 회사 근처 작은 식당에서 정옥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예전보다 건강해 보였고 표정도 밝았죠. 우리 애가 정말 멋지네. 정옥이 서준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식 직원이 된 걸 축하해. 서준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노력이 가장 컸지. 정옥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 3달 동안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두가 알아. 그들은 따뜻한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회사 일, 서준의 미래 계획,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소소한 일상까지. 마치 진짜 가족처럼 편안한 시간이었죠. 아들 소식은 어때요? 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옥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연락 없어. 하지만 괜찮아. 이제는 내가 혼자가 아니니까. 서준은 정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할머니. 제가 할머니 곁에 있을게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그들은 우연히 거리에서 태우와 미라를 마주쳤습니다. 태우는 전보다 훨씬 초라해 보였고 미라의 화려했던 외모도 한풀 꺾인 듯 했죠. 그들은 정옥과 서준을 발견하고 잠시 멈춰 섰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죠. 태우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후회, 분노, 아니면 그저 체념. 미라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고요. 정옥은 잠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슬픔이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이내 그녀는 고개를 돌려 서준의 팔을 잡았습니다. 가자, 아가. 회사에 돌아가야지. 태우와 미라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이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뒤돌아본 서준은 태우의 눈에서 눈물이 맺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심 어린 후회인지 아니면 잃어버린 재산에 대한 아쉬움인지는 알 수 없었죠. 회사로 돌아가는 길, 정옥은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괜찮으세요, 할머니? 서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나는 내 이름을 기억할 거다, 준아. 서준은 의아한 표정으로 정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아침, 내가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정옥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사함이 묻어났습니다.
아마 아무도 모르게 쓰러져 있었을지도 모르지. 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할머니. 누구든 그런 상황에서는 도움을 줬을 거예요. 아니야, 아가. 정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아무도 나를 돕지 않았어. 너만 빼고. 그들은 다시 회사로 향했습니다. 정옥 상사 건물 앞에 도착하자 햇빛이 건물 유리창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 했죠. 로비에 들어서자 정옥은 벽에 걸린 액자를 가리켰습니다. 방금 새로 걸린 것 같았죠. 청렴 정직정의 새 단어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의 새 모토야. 정옥이 설명했습니다. 내가 보여준 가치에서 영감을 받았지. 서준은 감동했습니다. 자신의 작은 행동이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다니 믿기지 않았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서준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안 도왔으면 내 인생도 달라졌겠죠. 정옥은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이 달라졌어, 아가. 작은 친절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내가 증명했으니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들은 함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새로운 하루, 새로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선한 선택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더 큰 선함으로 이어지고 있었죠. 그리고 서울의 어느 버스 정류장에서 또 다른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한 이를 위해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변화의 시작은 언제나 누군가의 작은 용기에서 비롯되는 법이죠.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